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만화의 기본 원리예요. 만화는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꼭지점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이미지, 그림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림은 문자에 비해 가독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영어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read, 읽다지요. 여기에 ability, 즉 능력, 기능, 재량 등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으니까 읽는 능력, 즉 가독성, 읽기 수월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둘째, 만화에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기에서 정보 전달은 실제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주제의식 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만화는 매체 전환, 트랜스미디어가 용이한 분야입니다. 미디어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디지털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융합이 이루어지려면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만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웹툰이라는 것인데요. 웹툰은 웹 더하기 카툰, 즉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웹으로 연재하는 만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화를 뜻하는 여러 용어 중에서도 카툰은 짧은 한두 컷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재하는 웹툰 작품들을 보면 한두 컷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느냐?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한국 만화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 만화는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애국 개몽기 혹은 일제강점기에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던 만평에서 시작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1980년대 만화 잡지 발간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잡지의 대부분이 폐간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표 지면을 잃은 만화가들이 어떻게든 자기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행했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작품을 올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기록에 더 가까웠습니다. 지금처럼 유료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품을 올리기는 아무래도 어려웠죠. 그래서 그림 일기처럼 자기 일상을 그리는 에세이처럼 개인적인 인터넷 공간에 작품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 작품들 중 하나가 권윤주의 스노우캣인데요. 정말 일상을 다루고 있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동네 주민 친구가 몇 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면 참 좋겠네 정도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승전결이 있거나 스토리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기록하는 도구로 카툰이 활용되었고 그것을 웹을 통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정철현의 마린 블루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많아지니까 술독에 빠져서 산다. 뭐 이런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작가 자신을 해산물로 표현했고 주변 등장인물들도 해산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린 블루스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불가사리군, 성계양 등의 캐릭터가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초창기 작품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웹툰은 코믹스나 코믹 스트립 등 서사를 가진 용어를 만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카툰이라는 짧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만화라는 뜻에서 웹툰이라는 용어가 정착됩니다. 그러다가 웹툰의 이야기가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존의 출판 만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미가
확산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강풀의 순정 만화인데요. 강풀이라는 만화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풀은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에요. 다른 만화가들처럼 그림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여러 잡지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연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IMF가 터져서 만화 잡지들이 폐가 나고 발표 지면이 다 없어진 겁니다. 자기 원고를 실어주는 곳이 없으니 스스로 강풀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원고료 같은 건 받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때마침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고 당시 유행했던 키워드인 엽기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만화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저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했던 일이 인기를 끌면서 점차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이 포털 사이트로 개편될 때 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만화를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디지털로 만화를 발표하는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연재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발표된 작품이 바로 순정 만화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순정 만화는 결국 연애 만화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살아요. 이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자, 이들은 똑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요. 제일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어났지요. 고등학생인 여자 주인공은 엄마가 깨우니까 일어납니다. 시간을 보고 남자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네요. 여자도 얼굴이 빨개졌고요. 아마 이 둘은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상이 이어지죠.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매다가 남자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자 주인공이 선물해준 목도리를 두르면서 다시 얼굴을 붉히고요. 여자도 이를 닫고 책가방을 싸고 남자와 똑같은 목도리를 하면서 볼이 빨개집니다. 여기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조금 일찍 집을 나서고 여자는 조금 뒤에 나갑니다. 아마 남자가 더 위층에 살고 있으니 먼저 움직인 것이겠죠? 이렇게 집을 나선 둘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나면서 이 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강풀의 순정 만화는 감상의 방식이 기존의 출판 만화와 다릅니다. 기존 만화가 책장을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야 했다면, 웹툰은 지금 살펴본 순정 만화의 한 장면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읽는 방법이 형성되고, 이것이 웹툰의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강풀의 순정 만화는 이처럼 웹툰을 기본적인 읽기 방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높은 가독성입니다. 이는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만화에서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 회화가 아니라 아이콘의 기능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장실 표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이 아이콘에는 편견이 들어있죠.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인데 색상이야 뭐 그렇다 쳐도 여성은 치마를 입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마가 여성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백파이프를 부는 남성들이 치마를 입기도 하고요. 모든 여성이 치마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소간의 편견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남녀 화장실을 쉽고 빠르게 설령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견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편견이 인간의 사고를 간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편견은 고쳐야 하지만 모든 편견을 거부하는 것도 썩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하겠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표시를 만나고는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식당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든 문화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 혹은 포크와 스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도 저기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 단순화를 통해서 사물을 표현하는 아이콘의 한 기능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모티콘인데요. 어떤 표정이죠? 네, 맞습니다. 웃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람의 얼굴인가요? 사실 이건 그냥 동그라미에 선 하나, 점 두 개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 역시 편견이 작용한 사례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간단하고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이것이 만화 표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더 피너츠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대사도 멋지죠? 사랑이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을 빌려주는 것. 찰리의 이 표정 보셨습니까? 이 입꼬리가 중요한데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기쁜 이 느낌이 표현되었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불안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또 좋아하는 듯한 이런 표정. 이 간단한 선으로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만화가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화의 그림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포르메라는 것인데요. 여기 데포르메 그리는 법이라는 동영상 콘텐츠의 사례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캐릭터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서도 과장되게 변형시키는 것, 이러한 형태의 변경이나 과장이 데포르메예요. 원래는 프랑스어입니다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만화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포르메는 흔히 원근법의 무시를 통해서 많이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 만화 원피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쭉 뻗은 오른쪽 주먹이 얼굴보다 큽니다. 왼쪽 주먹은 훨씬 적고요. 아무리 원근법이라고 해도 사람의 키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어 있죠. 심지어 발의 크기가 주먹보다 작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회화에서는 원근법이 한 인물 안에서 이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만화는 과장되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데포르메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을 더 과잉해서 표현하는 만화의 중요한 창작 방법이고요. 그런데 데포르메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일본 만화 낚시꾼 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다를 것이 없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이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인물은 아까 봤던 찰리 브라운처럼 단순화돼서 몇 가지 선으로 그려져 있죠. 반면 비가 내리는 도시라는 공간 배경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만화에서도 세밀한 그림 표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작품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서양 만화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표현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경은 세밀하게 표현하고 인물은 간단하게 그려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독 일본 만화가 그렇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과 대만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화풍
그림의 스타일을 겹쳐 놓고는 합니다. 이런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자세한 배경이 아니라 간결한 캐릭터 쪽으로 주목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데포르메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즉 만화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했죠. 이는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것이야말로 카툰인데요. 2009년 3월 9일자 만평 한결의 그림판입니다. 이 장면에는 끔찍한 문자 올까 두렵고 라는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내용인 듯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청소 노동자의 뒤편에 있는 창문 전광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둡니다.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해고. 자,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 만화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제 끔찍한 문자의 의미가 명확해지지요. 여기에서 끔찍한 문자는 아마도 해고 통보 문자일 겁니다. 이처럼 글자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정보 전달력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허영만 화백의 식객이라는 만화입니다. 식객은 한국형 요리 만화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겁니다.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허영만 화백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직접 드러냅니다. 바로 이 장면에 제시된 텍스트, 굳이 맛의 비결을 이야기하려면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 이유랑 같습니다.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따뜻하게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라는 대사를 통해서 직접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캐리커처에서 그려진 인물은 사실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을 실제 모델로 한 겁니다. 이처럼 글자를 통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다룬 또 다른 작품으로 로빈 하 작가의 쿡 코리안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겠어요. 원래 시작은 프랑스에서 한식을 소개하기 위한 만화로 발표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영어판, 스페인어판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레시피가 직접 노출되고 조리 방법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전달력을 강조했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사례는 일본 만화 에끼벤입니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해요. 에끼는 기차역, 지하철역 할 때 바로 그 역이라는 뜻이고요. 벤은 벤또의 줄임말인데 도시락이라는 뜻이죠. 일본은 철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근대 문화의 발달, 대중문화의 발달 등을 살펴볼 때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또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이 우리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서로 교류가 워낙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역 문화가 섞이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도시락을 만들고 그것을 기차역에서 팔았습니다. 그걸 에끼벤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에끼벤을 소개하는 만화가 바로 에끼벤입니다. 주인공은 도쿄에서 도시락 가게를 경영하는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정해서 에끼벤 여행을 떠납니다. 큐슈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돌아다니면서 지역 특산물 도시락을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느 역에서 주인공 아저씨가 에키벤을 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타고 도시락을 열어요. 와,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다가
어떤 재료가 들어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했고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장면이 몇 컷 나오고요. 잘 먹었다라고 말하고서 지역의 풍경을 한번 보여주고 한 회차가 끝나요. 그 다음 회에는 또 다음 역에 내려서 또 도시락을 사고 먹고 풍경 한번 보고 끝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희한한 구성의 만화이죠. 어찌됐든 이런 정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만화가 정보 전달력이 강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서양의 그래픽 노블이라는 만화 분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혹은 일본 만화와 다르게 글자가 많은데요. 우선 소개할 작품은 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유대인들을 쥐로, 나치를 고양이로 표현하면서 당시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만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이나 감정을 여러 대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자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화를 미국에서 그래픽 노블, 즉 그림과 이야기가 더해진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노블이 이렇게 대사량만 많은 게 아니라 설정이 한결 치밀한 작품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V4 벤테타 같은 가상의 디스토피아 사회를 설명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화, 코믹스라고 하면 굉장히 싸구려 잡지에 연재되는 짧은 만화를 이야기하고요. 우리처럼 단행본 만화는 그래픽 노블로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블 시리즈 전용 그래픽 노블, DC 코믹스 전용 그래픽 노블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또 그래픽 노블은 유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야기로서의 재미가 더 강조된 그림보다 이야기가 훨씬 부각되는 여러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염소의 맛이라든가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설국열차 등이 대표적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미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만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IT와의 융합, 에듀테인먼트와의 융합, OSMU로의 융합. 이 세 가지는 완전히 구별된다기보다는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역 귀신입니다. 혹시 이 작품을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이따 링크해둔 참고 자료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IT 기술, 움직이는 영상,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어서 공포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IT와의 융합은 만화의 특정 장면에 주제가를 집어넣는다거나 음향 효과를 집어넣는다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로 꽃잎을 날리게 한다든가 등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만화에서는 불가능했던 표현이지요. 웹툰,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에듀테인먼트와 융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왕조 실톡을 들 수 있겠습니다. IT와 에듀테인먼트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세종대왕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 상추쌈이 너무 달아 이러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역사적 인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는 설정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소 황당하지요.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만화는 과장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되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세종대왕에게 전하, 수락관 김사공이 옵니다. 오늘은 뭘 젖쓰시고 싶으신지요?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고기가 좋겠구나 라고 답 문자를 보내요. 전하, 오늘 식단은 어찌할지 고기가 끌리는군. 전하, 오늘은 고기.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이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현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설정으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또 이것처럼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이 만들어져서 부가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소스 멀티유즈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어서
원소스 멀티 유즈와의 융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한국 신화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에듀테인먼트적인 측면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활발하게 변형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사례로 볼 수도 있겠죠. 제주도에 남아있는 한민족 신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주로 저승사자인 강림도령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화 속 인물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리메이크 됩니다. 근데 화풍이 완전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만화는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해요. 일본 만화 치고는 굉장히 짧게 4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유니클로 히트텍을 사드린다라는 식으로 대체됩니다. 근데 이게 썩 와닿지가 않죠. 자, 둘째, 그림, 즉 화풍의 차이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작화 자체는 잘 그렸습니다. 주호민의 그림과 비교하면 월등하죠. 근데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신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너무 화려하게 바뀌니까 정작 신화 내용에 집중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만화 특유의 노골적인 표현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캐릭터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저승사자들은 3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월직차사가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캐릭터가 강림도령을 짝사랑해요. 뭐 이런 감정이야 원작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일본 만화에서는 이 여성 캐릭터가 목욕하는 장면을 뜬금없이 제시한다든가, 자기보다 가슴이 큰 여성 캐릭터를 보고 부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맥락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신화나 작품 캐릭터들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일본 만화 특유의 클리셰들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번안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일본에서 번안하는 사례가 나왔다라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화인데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신과 함께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영화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선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영화보다 연극의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신과 함께 저승편의 내용을 음악극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이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연극 특유의 세트 구성 등을 잘 표현했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전시로 이어지기도 해요. 한국 전통문화 중에서 지옥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주호민이 만화를 그릴 때 이 지옥도들을 참고했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인기를 끄니까 반대로 미술관에서 한국의 지옥도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합니다. 이 전시를 설명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신과 함께 등장인물에게 맡기고요. 전시에 만화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지옥의 왕들이라는 전시를 개최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